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들 어떤 게 있죠? 네, 요즘 임상 결과에 따라 제약 바이오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게 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포켓몬빵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SPC 삼립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미칠 영향들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증권에 이어 보험업까지 진출하면서 앞으로 금융 계열사 간 연계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모처럼 좀 들어왔다는 게 좀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긴축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 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이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졌지만 식품주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스포트라이트는 이 요동치는 식품주로 꼽아봤습니다. 예. 특히 이 식품주 중에서 사료주는 웃었고 육개주는 울었습니다. 사료주가 오르면 사료를 먹고 자라는 이 가축 관련 제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보통 사료주가 급등하면 육개주가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예외적으로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에 이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사료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 그리고 현대사료가 8%, 4%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사료주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한일사료의 경우 3거래일 내리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4거래일 만에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예. 3대 수입 곡물로 꼽히는 밀, 옥수수, 이 대두의 선물 가격이 올해 급등하면서 사료주 주가를 견인했는데요. 전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무려 10년 만에 $8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밀과 대두 가격도 각각 연초 대비 20% 넘게 올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것도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이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곡물 핵심 수출국에 속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러시아가 곡물 주요 수출 통로인 우크라이나 흑해양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표적인 밀 수출국이고 러시아는 농산물뿐 아니라 비료 같은 농업 제품의 주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수급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농사에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악천후인데요. 옥수수의 경우 추운 날씨로 인해 파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또 밀은 핵심 생산지인 미국 남부 지역에 가뭄이 들면서 생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곡물주, 사료주가 오르면 육개주도 같이 오르는데 이번엔 반대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사료주들과 달리 육개주들은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닭고기 전문 업체 마니커와 하림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4% 내외로 하락한 반면에 교초 F&B 그리고 서울식품은 4% 그리고 15%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육개주는 월간 기준으로 보면 사료주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니커의 경우 4월에만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곡물 가격 급등이 도미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료값이 오르면서 하림이나 이 CJ 제일제당 같은 일부 닭고기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품주 전망에 대해서 증권업계 시각은 어떻습니까? 증권가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가격 상승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이 곡물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사료주나 육개주 가격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가격이 차츰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대두를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곡물의 생산 확대 전망과 그리고 또 재고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점은 향후 곡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곡물 가격은 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 주춤한 모습인데요. 옥수수, 대두, 원당 가격은 이 올해 고점 대비 10% 내외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제약사인 프로세사에 기능성 위 장관 질환 신약을 기술 수출한 유한양행. 당시 최대 4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 규모로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최근 위 무력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A상의 첫 환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임상 진입 소식과 함께 유한양행의 주가는 한때 6%까지 치솟았습니다. 비록 장막판 상승폭을 줄이며 보합에서 마감됐지만 이날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임상 진입 효과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줄기세포 전문기업 메디포스트 역시 임상 효과를 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주사형 무릎 고관절염 치료제가 바로 이상 진입에 가능하다는 답변 소식에 당일 주가는 2% 상승세를 나타냈고 이후에도 3거래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질의 파마와 유유제약, GC 녹십자 역시 임상 효과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임상 지연과 자진 중단을 선언한 기업은 주가 급락이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임상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는 하한가로 고꾸라졌습니다. 잠시 지연되는 것일 뿐 임상시험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의 설명에도 주가는 올해 고점 대비 34%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예 임상을 자진해 중단한 엔지캠 생명과학의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백혈구 감소증 신약의 국내 임상 이상 시험을 자진 중단했다고 밝힌 날 주가는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난 3월 유상 증자 실패에 이어 임상마저 중단되면서 주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내부 거래, 횡령 등 가뜩이나 제약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작은 호황제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업종 전반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고 반등이 아니라 예전처럼 다시 이제 벡터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좀 더 개별 이렇게 이슈, 좀 좋은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업들의 R&D 성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 조금 다시 투심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울고 오는 국내 제약 바이오주. 신약 개발 기대감에 축포를 터뜨렸다가도 실망감에 더 크게 흔들리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임상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제약 바이오주들. 이 지금의 주가 수준 조금 더 분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이 제약 바이오주 투자를 할 때 사실 그 핵심이 임상 결과, 이게 거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를 할 경우에는 충격도 그만큼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영역이죠. 이게 사실은 근데 중요한 만큼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많이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을 실패한다는 게 많이 있는 일인데 네. 그 매지용이 그 선천성 심장 기형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했던 그 신약 유데나필이 미국 FDA의 그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 통계로 봤을 때는 미국 바이오 협회가 최근 FDA 임상 자료를 조사했더니 그 임상 1상에서 신약 승인까지 모두 통과한 경우가 7.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완전히 통과되는 데까지는요. 네. 신약 개발한다는 소식만으로 투자를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임상 결과가 주가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상에 들어갔다는 소식만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게 예. 한 달 전에 이제 그 매지온 사태를 들어서 제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지온이 그때 이제 3월 21일이에요. 3월 21일에 신약 허가가 좌절됐다는 소식이 그날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 소식이 발표가 된 직후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연고점이 22만 7천 원대인데 그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0만 2,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다음 날에 이제 회사는 부랴부랴 보통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주겠다 이러면서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예. 지금 이제 주가는 이제 무상증자가 되고 나서 2만 2천 원대입니다. 이거를 희석전의 가치로 비교를 하더라도
4분의 1 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메지온이 이제 대표적인 단일 파이프라인 회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좀 적을수록 이런 그 임상 충격이 결과에 훨씬 대한 클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상에 실패를 했을 때 완전히 접으면은 이제 그 가치가 0%로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당장 이제 접는 게 아니라 뭐 설계를 다시 해서 새롭게 런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품 출시까지 뭐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 동안 뭐 이제 다른 먹거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은 그 시간을 버텨야 되고 예. 그 새롭게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다시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기존 주주들의 기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고 주가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단일 파이프라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임상 실패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기술 수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지수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사는 그 신약이 다잖아요.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 신약 회사들은 라이선스 아웃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임상 비용이 항암제 같은 경우 임상 3상 가면 수백억도 들거든요. 근데 일반 저희 같은 바이오텍 기업들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 모집도 어렵고요. 거의 다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PER로 가치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임상 실패가 충격이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가 요즘에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유난히 좀 크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이게 유난히 크다, 이거 정말 과도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수준인 거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과도한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좀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위원회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희가 보통 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상 2, 3단계에 있는 애가 임상을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기업 가치는 임상 이상 단계에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약 가치를 반영을 했을 거고, 만약 이상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상으로 진입을 할 건데, 이상에서 3상으로 갈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보통 올라가게 되냐면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주가 빠지는 거나 주가 올라가는 게 대략적으로 다 맞긴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은 합리적으로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주라도 임상 1상이냐 2상이냐 뭐 3상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을 일으키는 게 이런 임상 결과 이런 것보다도 뭐 횡령이라든지 조금 더 좀 윤리적인 문제라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서 투자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이 기준이 뭔지는 사실 이렇게 잘 나온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저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법, 이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약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 둘째, 개발 일정을 잘 지키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 셋째,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기업입니다. 이게 그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수화대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도 들으시면 이해가 이제 되실 텐데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들보다 좀 약한 게 이 두 번째, 개발 일정 준수와 투명한 공개입니다. 예. 이거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와의 어떤 신뢰관계가 좀 더 형성이 돼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로 들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회사들로 세 곳을 뽑았습니다.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예. 네오이뮨텍입니다. 자, 특히 이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임상 시험이 중단됐거나 기술 수출 권리가 반환됐던 신약 후보 물질을 다시 이제 수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끝이 아니다. 후보 물질을 더 개발하거나
임상 설계를 다시 하는 방식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좀 피해야 할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꼽아볼 수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의 반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이제 연구소장이 바뀌었다, 아니면 누구누구를 좀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기업은 좀 한 번쯤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바뀌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개발해온 그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이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연구소장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분의 그 전문 분야가 전임 연구소장의 전문 분야와 다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연구 개발을 접을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특정 기업명을 좀 거론하긴 곤란한 것 같고 네. 오늘의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와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 줄 정리는 임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해시태그는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오늘이 1탄입니다.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1탄, 2탄을 기대입니다. 2탄이 또 준비되고 있나 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포켓몬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연일 오픈런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마트 개점까지는 1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포켓몬빵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몇 시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7시 반 정도 와서. 개점 30분 전이 되자 마트 직원이 나와 입장 순번표를 나눠줍니다. 이날 마트에 들어온 빵은 총 159개. 인당 3개씩 구매 제한이 있어 54번째로 줄을 선 한 시민은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자녀를 위해 줄을 선 한 학부모는 원하는 종류의 빵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아이들이 활짝 웃는 거를 또 생각하면 제 마음이 좋죠. SPC 삼립이 지난 2월 말 포켓몬빵을 재출시한 지 55일 만에 1,400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인기 비결은 빵에 동봉된 포켓몬 스티커 띠부띠부실. 초기 포켓몬빵 품절대라는 2030 소비자들의 레트로 열풍이 주도했습니다. 당시 인기였던 1세대 포켓몬 캐릭터를 띠부실로 활용했고 이름과 제품의 맛도 그대로 재현해 2030 세대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향수 효과, 레트로 이펙트 이런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되게 편하고 좋았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보다 높아진 구매력에 마음껏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포켓몬빵 품귀 현상까지 빚으며 이제는 한정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아이들에게도 제품의 인기는 어른 못지 않습니다. 포켓몬빵 좋아해요? 네, 구하기 힘들어서 띠부실 보는 재미도 있고 계속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구하게 됐어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유행이에요. 카톡 부사에 애들이 포켓몬빵 사진을 다 올려놓고 포켓몬빵 다 구했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10대가 주 이용자인 틱톡의 포켓몬빵과 띠부띠부실 해시태그 조회수는 각각 1억 9,900만 회, 5,100만 회에 달합니다. 득템, 어려운 걸 성취함으로써, 그러니까 남들도 어려운데 내가 사가지고 옴으로써 오는 희열감, 이런 것 때문에 더 유행하는 것 같아요. 유행, 한번 쫓아가 보고 싶은 심리, 이런 게 밴드웨건 효과가 가장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유행을 타면 너도 나도 식으로 퍼져나가는 현상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희소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아이들의 성취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이달 초 새롭게 출시된 포켓몬빵 시즌2 냉장 디저트류는 더욱 구하기 힘들다고 알려지면서 선점 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포켓몬빵은 어쩌다 이 오픈런 사태까지 빚게 됐나, 그리고 업계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포켓몬빵 품귀 현상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뭐 2030 세대 학창 시절의 향수 자극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과 같은 열풍을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 포켓몬빵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과는 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판매 55일 기준 지금 포켓몬빵 시리즈 판매량이 1,400만 개를 넘었는데요. 전 국민 4명 중 1명이 이 포켓몬빵을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다른 건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금은 있다는 거죠. 다양한 SNS에서 이 연일 포켓몬빵이 언급되면서 저절로 마케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나만 띠부띠부씨를 모른다는 소외감 그리고 대화에 낄 수 없다는 두려움이 포켓몬빵 구매 대열에 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좀 예.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레트로 열풍에다가 이런 플랫폼들의 힘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 효과가 난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혹시 포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포모 많이 네. 들어봤죠? 예, 네. 남들이 하는 뭐 재미있고 가치 있는 뭐 경험이나 정보에 대해서 나만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뜻하는 얘긴데요. 예.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연결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이 포켓몬빵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마저도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더 큰데요. 포켓몬빵 스티커 모으기가 일종의 게임이라 이 놀이에 빠지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나만 없다며 계속 우울해하면 부모가 이 씨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포켓몬 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캐릭터 씨를 득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랜덤 박스 장치도 포켓몬빵 구매를 자극하는 요소인데요. 희귀 씨는 5만 원에도 거래되다 보니까 마치 복권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장의 복권을 사는 심리와 유사합니다. 포켓몬빵도 여러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개만 산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수집하는 개념으로 우표 수집하듯이 모으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 모으게 될 경우에는 이걸 다시 되팔 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5만 더 원도 이제 가능합니다. 네, 소비를 하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포켓몬 그 캐릭터 자체도 또 이유가 되고 있다라면서요. 네. 앵커도 과거 어렸을 때 포켓몬빵 구입해 본 적 있죠? 뭐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처럼 2030 세대도 이 포켓몬빵을 기억하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 포켓몬은 되게 기억에 남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예. 사실 이제 피카츄로 친숙한 이 포켓몬스터죠. 일본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만 수십 편에 이르고요. 완구와 카드 게임 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뭐 포켓몬은 아이들도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세대를 넘나드는 인기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포켓몬고 게임도 4년 만에 재소환됐습니다. 이 포켓몬빵 열풍 덕분인데요. 게임 차트 순위에 재진입하면서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IP도 한몫했다라는 얘기가 그쵸. 되겠고 지금 이것 때문에 SPC 삼립에 대한 좀 기대도 좀 큰 것 같아요. 주가도 실제로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2월 말과 비교하면 지금 뭐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예. 뭐 증권업계에서는 실적 전망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올해 1분기 SPC 삼립의 매출이 7,25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1%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이제 영업이익은 25.5% 증가한 131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포켓몬빵이 2월 말 출시가 됐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난달이죠. 3월 생산 수준을 고려한 포켓몬빵의 매출 기여는 7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20여 년 전에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 빵의 원조 국진이 빵이 있죠. 그것과 비교를 하면 그 당시 국진이 빵은 매출이 월 평균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미 포켓몬빵이 그 기록을 깬 거죠. 그것도 20여 년 전으로 치면 굉장히 많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포켓몬빵이 매달 70억 원을 벌어다 주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 SPC 삼립 입장에서는 얼마나 되는 의미가 있는 수준인 거예요? 좀 비교를 해보면요. SPC 삼립의 분기별 매출은 약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매달 70억 원이니까 분기로 하면 210억이겠죠. 포켓몬빵이. 그러면 예. 전체 매출의 3%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이커리 빵만 보면 더 의미가 커지는데요. SPC 삼립이 생산하는 빵 종류가 9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커리 전체 분기 매출은 평균 1,700억이거든요. 근데 포켓몬빵이 분기에 210억이니까 빵 매출의 12%를 이 포켓몬빵이 벌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포켓몬빵 2탄이 나왔습니다. 2분기부터는 이 포켓몬빵의 매출 기여도가 아무래도 70억 원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줄을 서서 살 정도인데 왜 생산을 더 늘리지는 않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박승환 기자가 분석을 좀 해봤다고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른바 이제 증설의 저주라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켓몬빵의 제조사 SPC 삼립이 적극적인 생산량 확대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증설의 저주가 꼽힙니다. 증설의 저주는 M&A 경쟁에 성공해 몸집을 키운 기업이 부진에 빠지는 승자의 저주에서 유래했는데요. 식품업계에선 2016년을 전후로 유명해졌는데 제품 인기에 공장을 추가하고 생산을 늘렸더니 오히려 판매량이 줄거나 수익성이 나빠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8월에 출시된 허니버터칩인데 당시에도 지금 포켓몬팜처럼 품귀 영상에 더해 중고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제조사 혜태제과는 180억 원을 들여 2016년 5월 공장 증설을 마무리 짓습니다. 당시 허니버터칩의 제조는 혜태제과와 일본 가루비의 합작사가 맡았는데 2011년 협력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이 결과가 허니버터칩의 생산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매출 증가율은 10%에 불과했고 수익성도 놓칩니다. 결국 혜태제과는 출시 첫 해와 비교해 85.9% 늘어났던 영업이익이 이듬해 4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잘 나가길래 증설을 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꺾였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대평가된 매출 예상치가 지목됩니다. 신상품이 출시되면 인기를 끌다가 조정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판매량이 최고치에 달할 시점이 혜태의 예상과 빗나가면서 발목이 잡힌 거죠. 비슷한 사례로 2011년 8월에 출시된 팔도 꼬꼬면이 있는데요. 꼬꼬면 덕분에 당시 팔도는 한국야구르트에서 독립을 하고 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추가했지만 매출 증가는 둔화되고 적자 늪에 빠집니다. 이후 리뉴얼을 진행하고 후속 제품도 내놔봤지만 그때의 영광을 되찾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식품업계가 신상품이 계속 나오면서 경쟁이 치열한 데다 판매가 쉬워질수록 구매 욕구를 잃는 소비자 심리 역시 포켓몬빵 품귀 전략을 뒷받침합니다. 네,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켓몬빵 인기가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 생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예, SPC 삼립은 포켓몬 코리아와 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서 이제 포켓몬 빵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계약 기간이 뭐 1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해서 생산을 하기에는 계약 기간의 그 한계 때문에 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때문에 이제 SPC 삼립은 기존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는 대신에 고급 라인업을 택했습니다. 스티커가 포함된 냉장 디저트 3가지와 빵 1가지를 추가한 이 포켓몬빵 2탄인데요. 기존 포켓몬빵은 1,500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그런데 반해 이탈의 냉장 디저트 빵은요, 2,000원에서 3,500원으로 가격이 2배가량 더 높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마진이 높은 냉장 디저트의 띠부띠부시 열풍도 그대로 가져가게 됐다며 영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켓몬 코리아 소유주가 일본 기업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빵 하나를 팔게 되면은 일본에 줘야 되는 이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SPC 삼립은 이게 영업 기밀이다 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일각에선 10% 정도가 생각이 된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500원짜리 빵 1개를 판다고 하면 150원 정도가 그 일본에게 주어져야 되는 많이 주네요. 네, 좀 많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일부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제 노제팬을 벌써 잊었냐, 포켓몬빵 열풍에 대해 당연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 포켓몬 컴퍼니는 올해 관련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2020년 이 회사의 매출을 봤더니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입니다. 비상장 회사라서 이제 포켓몬빵 수혜 정도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지 봤더니 한 내년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일본 기업도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1년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네. 계약을 더 연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게 아무래도 이제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이게 지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본사에서도 이걸 더 길게 가져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연예인들도 광고에 잠깐 나왔다가 좀 휴식기를 가지잖아요. 그것도 자기 몸값을 높이는 방책이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기업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런 그쵸. 얘기군요. 일본 기업도 그렇고 또 이렇게 빵이 잘 팔리게 되면 편의점도 수혜를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포켓몬빵 덕분에 이제 편의점들이 내놓은 자사 앱들이 있거든요. 회원수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인기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뭐 불필요한 대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편의점 시위의 핫 이슈 상품 찾기 서비스가 지금 높은 정확도 때문에 인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들의 가입이 3월에만 전년 대비해서 5배나 급증을 했고요. 또 이제 포켓몬빵을 찾아서 편의점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 PB빵 매출도 덩달아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빵 매출이 2배 넘게 증가한 편의점도 있는데요. 포켓몬빵을 사러 왔다가 이게 없으니까 대신 다른 빵이라도 구매해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빵들을 많이 사가서 오히려 이제 편의점들은 매출 호재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정리 그리고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보죠. 네, 포켓몬빵 열풍에 SPC 삼립 월 70억씩 더 번다 이렇게 했고요. 해시태그는 띠부실이 뭐길래, 오픈런은 기본, 그리고 삼립 10층 가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가 증권에 이어 보험업까지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 안에서 금융 업무 전반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업권의 이목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증권에 이어 보험업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우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등과 같은 계열사 플랫폼과 연계한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주식이나 보험 선물하기, 주식 시세 확인, 보험료 청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 자체가 일상과 매우 밀접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족, 친구와 함께 투자하는 어떤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고객을 카카오 생태계 안으로 묶어둘 수 있는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 안에서 주식 거래하던 고객이 카카오페이 보험에도 가입하고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도 이용하게 되는 이른바 카카오페이 하나로 금융을 해결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도 슈퍼 원앱 전략으로 시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카카오페이의 경우 5천만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한 카카오톡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업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증권과 보험사 고객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의 월간 이용자 수는 2,150만 명으로 네이버페이나 토스, 페이코보다 최소 500만 명 이상 더 많은 상황. 여기에 카카오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까지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금융 서비스를 한데 모으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인데 이번 내용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성장성은 물론 인정을 받는 부분이지만 과제도 많이 남았죠. 네네. 카카오페이가 이제 간편 결제 리더에서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까요? 먼저
먼저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와 중개 서비스가 주 사업 분야인데요. 일단 주력 분야인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이제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플랫폼 업체뿐만이 아니라 대형 금융지주사 산하의 카드사, 대형 유통업체까지 가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대출 중개 서비스의 경우도 토스와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전체적으로 대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위협 요소입니다. 예, 뭐 그리고 사실 금융업 자체가 규제가 네. 많이 들어오는 업권이잖아요. 사실 중개 서비스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에도 카카오페이가 금속법에 맞습니다. 좀 해당이 되면서 네. 좀 차질이 있었죠, 사회에. 네, 카카오페이가 이제 이번에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제 그동안 규제에 부딪혀서 간편 결제 이외에 이제 다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네. 먼저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 업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국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서비스 환경과 오프라인, 즉 대면 영업 환경이 같다 이렇게 가정하고 기존 법률 체계에다가 온라인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플랫폼 업체를 관리하고 이제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금융소비자법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제 한 플랫폼 안에서 보험, 증권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단순 소개가 아닌 이제 가입을 권유한다 이런 중개라는 해석을 내렸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있는 독립된 보험 판매 회사인 GA, 이걸 GA를 법인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 GA 라이선스가 없었던 카카오페이도 보험 비교 서비스를 접어야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안이 새로 출범하는 카카오손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손보는 기존 보험사에 비해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마진 비즈니스를 병행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정부의 이런 플랫폼 규제 문턱이 낮아지지 않은 한 향후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업계에서는 다양한 중개 서비스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업계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이제 엄격하게 중개 부분을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이제 기업들만 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해놨어요. 지금은 상품을 단순히 진열만 해놓는 모습인데 쉽게 연결해서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이제 제공해줘야 이제 실제 중소 핀테크 기업들의 자사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상품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는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규제 관문에 대해서도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망분리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핀테크 업체들한테는 뭐가 문제인 겁니까? 네, 이게 이제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해킹을 막기 위해서 업계는 이제 다른 IT 업권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업무용 PC와 인터넷망을 분리해야 하고 운영용과 개발용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규제의 내용입니다. 네. 문제는 모바일 비대면 환경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에는 개발 효율성이 이제 회사의 경쟁력을 그쵸.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예. 망분리 규제 때문에 핀테크 업계에서는 개발의 필수 요소인 오픈소스나 API, 즉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용하는 게 어렵고 개발자 간에도 이제 업무 공유도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하기가 어려워진 개발자들이 핀테크 업계를 떠나는 사례도 많고요. 또 규제에 따라 망분리 설비를 구축하려면 5억 원이나 든다고 하니까 이제 비용 부담도 만만치 그렇겠네요. 않겠죠. 네, 다만 이제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발과 이제 테스트 분야를 시작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금융회사의 망분리 선택 자율권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해 놓은 것이 많은 업체들로서는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바로 보안 전략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네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생각보다 지금 쉽지 않은 문제들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업권 규제에 대한 부분 좀 짚어봤고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사실 상장 직후부터 고평가 논란 네.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카카오페이 수익은 이제 막대한 트래픽에서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이 트래픽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이제 모바일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MAU라고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은 2,150만 명의 MAU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국민 4명 중 1명이 다시 말해 미성년자나 노년층을 제외한 모두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한 거죠. 또
카카오톡을 통해 송금과 결제를 하는 월 이용자 수가 이제 2천만 명이라는 거고 카카오페이만을 통해서 하는 순수 이용자 수는 400만 명 정도로만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가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MAU 성장이 둔화된다면 고성장 산업이라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명분에도 이제 반박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 쪽은 여전히 높은 성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간편 결제 금액은 지난해 1분기 3조 7천억 원에서 4분기 5조 원으로 36%나 늘었는데요. 다만 카카오페이가 단순 중개를 넘어 B2C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권보험과 같은 자회사의 시너지를 이제 창출해서 이 MAU를 얼마나 높이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주가 관련해서도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증권사 전망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매수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영업이익 올해 이제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까지 좀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정리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유튜브 제목은 증권 보험 갖춘 카카오페이 국민 생활 금융 앱으로 그리고 해시태그는 금융의 모든 것 카카오페이로 카카오 금융업 흔들 매기 대낙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흐름이 지난해 대비 부진합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를 피할 수 없었던 건데 여기에 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며 당분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조짐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긴축 공포에 가상자산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기미를 보이고 있어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의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비트 거래소 일별 기준으로 지난 17일 4천만 원대로 떨어진 비트코인은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5천만 원 선 초반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8천만 원대와 비교하면 37% 떨어진 상황. 0에 가까이 갈수록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하는 공포 탐욕 지수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27점으로 공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이 많이 줄어드는 환경이라는 게 이미 다 예견돼 있잖아요. 도 인상되고 긴축도 예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크게 없거든요. 다만 향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인 고래가 매도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고래 비율 지표가 올해 들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상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등으로 자리 잡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옵니다. 적으로는 아마 혼란이 있을 거다. 지속적인 그런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에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다며 예상 반감기 시기인 오는 2024년 2분기 전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세계은행을 비롯해 IMF까지 세계 경제의 침체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그리고 외환 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보도에 한창률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휘청했던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쟁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8%포인트 내린 3.6%로 예상했습니다. 물가도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암울한 상황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IMF를 포함한 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도 4%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장 취약계층과 기업 환경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사실 정부가 할 부분은 많지가 않은데 조세 감면이 제일 크겠죠. 기업들 입장에서 어렵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좀 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무역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환율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했을 때요. 환율이 그 당시에 1,600원까지 올랐었고 다시 한번 외환 위기가 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이 두 개의 방어막으로 이제 대외 시장을 다시 안정을 시켰는데 지금은 두 개 다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IMF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과 통화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OTT의 황제가 좌절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의 1분기 가입자가 2억 2,164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20만 명 줄어든 건데요. 네. 11년 만에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이날 넷플릭스의 주가 시간외에서 25.61%나 떨어졌습니다. 이 가입자 감소 시그널이 넷플릭스 쇠퇴의 시작일지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넷플릭스 위기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위기설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계정 공유 멈춰입니다. 이 계정 공유를 멈추라는 이야기인데요. 넷플릭스는 현재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끼리만 4인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인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정이 공유되고 있다면 넷플릭스 안에서는 안 될 일이겠죠. 네. 실제로 이번 가입자 수 감소의 주 요인으로 계정 공유가 꼽히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주주 서한에서 1억 가구 넘게 다른 계정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가입자 수 감소로 접어들면서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막을 방안을 고안 중입니다. 뭐 이게 정말 방안일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이 원천 차단보다는 추가 요금으로 공유를 더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1억 가구가 계정 공유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 지난해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스타리카에서는 2.99달러에 또 칠레에서는 2.97달러에 페루에서는 2.11달러에 이 최대 2명까지 계정 공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을 더 확대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미 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푸틴이 또 입니다. 이 러시아 리스크 역시나 넷플릭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넷플릭스는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네. 이러면서 가입자 70만 명이 강제로 탈퇴 처리가 된 겁니다. 이 넷플릭스는 러시아 말고 일본이나 인도에서도 가입자가 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사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가입자가 줄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만 60만 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넷플릭스가 최근에 가격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줄어들자 이 넷플릭스는 광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넷플릭스의 CEO 컨퍼런스 콜에서 광고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예, 지금 뭐 들어보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방안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그럼? 네, 마지막 포인트는 결국 콘텐츠입니다. 넷플릭스 결국은 콘텐츠 기업인데요.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오리지널 콘텐츠로 키워온 노하우와 투자금 확보로 콘텐츠 역량을 키워왔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이 한국의 오징어 게임 등 이 로컬 콘텐츠를 살려서 앞으로도 콘텐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OTT 업계 포화 상태다라는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장 일단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